서울의 겨울은 유난히 잔인했다. 그날 밤도 예외는 아니었다. 한파 경보가 내려진 1월 중순, 고속버스터미널 앞 광장은 퇴근길 사람들의 발걸음으로 잠시 붐볐다가 이내 조용해졌다. 가로등 불빛 아래로 눈발이 흩날렸고 바람은 살을 내는 듯 차가웠다. 체감 온도는 영하 12도. 숨을 내쉴 때마다 하얀 김이 길게 늘어졌다. 광장 한쪽, 자동문에서 가장 먼 벤치 아래에 5아이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가장 앞에는 17살 소녀 박이서가 있었다. 알른 패딩 점퍼 안으로 몸을 최대한 웅크린 채 무릎 위에 4살배기 동생 박지우를 안고 있었다. 지우는 이미 잠들어 있었지만 작은 몸은 계속해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이서는 자신의 목도리를 풀어 동생의 얼굴과 목을 감싸 주었다. 누나. 지우가 잠결에 낮게 중얼거렸다. 이서는 그 목소리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응, 지우야. 괜찮아. 조금만 참아. 그 말은 동생을 위한 말이었지만 사실은 스스로를 달래는 말에 가까웠다. 이서의 옆에는 1살 아래 동생 박도륜이 앉아 있었다. 도륜은 말없이 낡은 여행 가방을 발치에 붙잡고 있었다. 가방 안에는 5남매의 전 재산이 들어 있었다. 멋벌의 옷, 학교 교과서, 사진 몇 장, 그리고 더 이상 쓸 수 없게 된 오래된 휴대전화 하나. 그 뒤로 10살 쌍둥이 자매 박소영과 박소율이 서로 몸을 붙인 채 앉아 있었다. 소련은 입술을 꼭 깨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소율은 연신 코를 훌쩍이며 울음을 참느라 애쓰고 있었다. 이서의 손에는 종이 상자가 들려 있었다. 반쯤 먹다 남은 피자 상자였다. 치즈는 이미 굳어 있었고 피자는 차가워진 지 오래였다. 그래도 아이들은 아무 말 없이 피자를 조금씩 나눠 먹었다. 배고픔이 추위를 더 견디기 어렵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누나, 조금만 더 먹어. 도륜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서는 고개를 저었다. 난 괜찮아. 너희 먹어. 거짓말이었다. 속은 텅 비어 있었고 손끝 감각은 이미 무뎌져 있었다. 하지만 이서는 입에 넣은 마지막 조각을 다시 상자에 내려놓았다. 아이들 앞에서 약해질 수는 없었다. 이서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터미널 안을 향했다. 자동문 너머로는 따뜻한 공기와 밝은 조명이 보였다. 사람들이 오가며 커피를 들고 웃고 있었다. 그 풍경은 너무 멀게 느껴졌다. 마치 다른 세상의 일처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자신도 저기 안에 있었다. 학교에 가고 집에 돌아와 동생들과 밥을 먹고 숙제를 도와주고 아빠의 잔소리를 들으며 하루를 마무리했다. 가난했지만 집은 있었다. 따뜻하지는 않아도 함께 숨을 쉬는 공간이 있었다. 그 모든 것이 단 며칠 만에 사라졌다. 이서는 고개를 숙였다. 머릿속에서는 계속 같은 질문이 맴돌았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아빠가 돌아가셨을 뿐인데 그 이유 하나만으로 이 아이들은 거리로 내몰렸다. 그때였다. 멀리서 낮고 묵직한 엔진 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엔 지나가는 차인 줄 알았다. 하지만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하나가 아니라 여러 대의 차가 동시에 움직이는 소리였다. 이서는 무심코 고개를 들었다. 검은색 차량들이 터미널 앞 도로로 천천히 들어오고 있었다. 헤드라이트가 눈발을 가르며 일렬로 늘어서 있었다. 하나, 둘, 셋, 5대 모두 같은 차종이었다. 반짝이는 엠블럼이 가로등 불빛에 잠깐씩 비쳤다. 고급 세단, 아주 비싼 차들이라는 건 이서도 알 수 있었다. 차량들은 광장 가장자리에 나란히 멈춰 섰다. 동시에 문이 열렸고 검은 코트를 입은 사람들이 내렸다. 경호원처럼 보이는 남자들이 먼저 주변을 살폈다. 아이들 쪽으로는 아무도 시선을 주지 않았다. 그런데도 이서는 이상하게 시선을 뗄 수 없었다. 가슴이 이유 없이 두근거렸다. 지금. 차량 중 가운데에 있던 한 대의 뒷문이 열렸다. 그 안에서 중년의 여성이 천천히 내렸다. 차분한 움직임, 단정한 외투, 그리고 흔들림 없는 눈빛. 그 여자는 주변을 한번 둘러본 뒤 고속버스터미널 방향으로 걸음을 옮겼다. 그 순간 이서와 여자의 시선이 아주 잠깐 마주쳤다.
정말 짧은 순간이었다. 그런데도 이선은 설명할 수 없는 기분에 사로잡혔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사람을 본 것 같은 느낌. 여자는 잠시 멈칫한 듯했지만 곧 고개를 돌려 다시 걸음을 옮겼다. 이선은 괜히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아무 일도 아니었다.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었을 뿐이다. 그렇게 생각하려 했다. 누나. 이번에는 소률의 목소리였다. 소률은 이서의 소매를 잡아당기며 말했다. 지우가 너무 뜨거워. 이서는 깜짝 놀라 지우의 이마에 손을 올렸다. 순간 손끝으로 전해지는 열기에 숨이 막혔다. 열이 이렇게. 이서는 급히 지우를 안아 올렸다. 지우의 숨은 가빴고 얼굴은 비정상적으로 붉었다. 작은 몸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도르나. 이서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우, 이상해. 도륜도 지우의 상태를 확인하더니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누나, 병원 가라 하는 거 아니야. 그 말에 이서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병원. 그 단어는 너무 멀고 무거웠다. 돈도 없고, 보호자도 없고, 신분증조차 제대로 없었다. 무엇보다 지금 이 시간에 갈 수 있는 병원이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다. 이서는 이를 안 물었다. 지금 무너질 수는 없었다. 괜찮아. 이서는 일부러 차분한 목소리를 냈다. 조금만 더 버티자.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지우의 몸이 이서의 품 안에서 갑자기 크게 움찔했다. 이서는 숨이 멎는 줄 알았다. 지우라. 그 순간 멀리서 다시 엔진 소리가 들려왔다. 조금 전에 검은 차량들 중 한 대가 천천히 아이들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었다. 헤드라이트 불빛이 점점 가까워졌다. 이서는 본능적으로 아이들을 감싸 안았다. 그날 밤 서울의 차가운 겨울 공기 속에서 5아이의 운명은 아직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날로부터 정확히 일주일 전이었다. 서울 외곽의 작은 장례식장은 유난히 조용했다. 눈발이 흩날리는 날씨 탓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찾아오는 사람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검은 외투를 입은 5아이는 장례식장 한쪽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아이들 앞에는 코카코드로 둘러싸인 영정사진이 놓여 있었다. 사진 속의 남자는 박명수였다. 아이들의 아버지였다. 이서의 시선은 영정사진에서 쉽게 떨어지지 않았다. 사진 속 아버지는 생전에 거의 보지 못했던 표정을 짓고 있었다. 어딘가 어색한 미소, 단정한 정장 차림, 마치 다른 사람 같았다. 아빠. 소련이 작게 불렀다. 하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4살배기 지우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이서의 품에서 계속 물었다. 누나, 아빠 언제야? 이서는 그 질문에 대답하지 못했다. 대신 지우를 더 꽉 안았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이제 아빠는 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17살의 이서에게는 너무 가혹한 문제였다. 조문객은 손에 꼽을 정도였다. 아버지의 직장 동료 몇 명이 잠시 들렀다 가는 것이 전부였다. 친척이라고 부를 만한 사람은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이서는 그 사실이 이상하지 않다는 듯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아버지는 늘 혼자였다. 아이들을 키우는 일 외에는 다른 인간관계를 거의 만들지 않았다. 상주 자리에 앉아있던 여자는 장미경이었다. 아버지의 재혼 상대이자 아이들에게는 새엄마였다. 검은 정장을 입은 그녀는 조문객들에게 형식적인 인사를 건넸다. 고개를 숙이기는 했지만 눈빛에는 슬픔보다는 피로가 더 짙게 묻어 있었다. 이서는 그 모습을 보며 알 수 없는 불안을 느꼈다. 장례식 내내 장미경은 단 한 번도 아이들을 바라보지 않았다. 위로의 말도 손길도 없었다. 마치 그 자리에 아이들이 없는 것처럼 행동했다. 장례가 끝난 뒤 집으로 돌아왔을 때부터 분위기는 눈에 띄게 달라졌다. 장미경은 아이들과 식탁에 함께 앉지 않았다. 방에서 나와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필요한 말만 짧게 던진 뒤 다시 들어가 버렸다. 집 안에는 이상한 침묵이 감돌았다.
그 침묵은 점점 아이들의 숨통을 졸여왔다. 며칠 뒤부터 낯선 남자가 집에 자주 드나들기 시작했다. 장미경의 남동생, 장태수였다. 그는 늘 서류 가방을 들고 거실 테이블에 서류를 펼쳐놓고 계산기를 두드렸다. 아이들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에는 아무런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이서야. 어느 날 저녁, 장태수가 아이들을 불러 모았다.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잘 들어라. 법적으로 너희는 이 집에 거주할 권리가 없어. 그 한마디에 이서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무슨 말씀이세요? 이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장태수는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을 이어갔다. 보험금이랑 재산 정리는 이미 끝났고 일주일 안에 집을 비워. 도륜이 이를 안 물었다. 소란과 소률은 서로 손을 꼭 잡았다. 이서는 동생들 앞에서 감정을 드러낼 수 없었다. 대신 입술을 깨물었다. 아빠 집이에요. 도륜이 참다 못해 말했다. 그 말에 장태수는 코웃음을 쳤다. 명의가 누구 이름으로 돼 있는지 알고 말해라. 그날 밤 이서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머릿속에는 아버지의 말이 계속 떠올랐다. 몇 달 전 아버지는 이서를 조용히 불러 앉혔다. 이서야, 너도 이제 많이 컸다. 그날의 아버지는 유난히 피곤해 보였다. 혹시라도 아빠가 없으면 내가 동생들 좀 지켜줘야 한다. 이서는 웃으며 대답했었다. 아빠 무슨 소리야. 그런 말 하지 마.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말은 예감이었다. 박명수는 힘든 삶을 살았다. 아이들 엄마가 막내 지우를 낳고 세상을 떠난 뒤 그는 혼자 5 아이를 키웠다. 낮에는 중소기업 사무실에서 일했고 퇴근 후에는 아이들 저녁을 챙기고 숙제를 봐주고 재웠다. 피곤에 절어 있었지만 아이들 앞에서는 늘 웃으려 애썼다. 이서의 기억 속 아버지는 항상 부족했다. 돈도, 시간도, 열흘도. 하지만 단 한 번도 아이들에게 부족함을 탓하지 않았다. 아버지는 늘 말했다. 아빠는 괜찮아. 너희만 있으면 돼. 아버지의 지갑에는 늘 피자 가게 쿠폰이 들어있었다.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피자였기 때문이다. 5 아이가 한 번에 배불리 먹으려면 비용이 만만치 않았다. 그래서 아버지는 쿠폰을 하나하나 모았다. 얼장이 모이면 무료 피자 한 판. 조금만 더 모으면 공짜야. 그 말에 아이들은 웃었고 아버지는 그 웃음을 보는 것만으로도 만족해했다. 장태수의 말대로 일주일이라는 시간은 너무 짧았다. 이서는 최대한 침착하게 대책을 세우려 했지만 갈 곳은 없었다. 친척은 없었고 도움을 요청할 사람도 없었다. 그런데 약속했던 일주일조차 주어지지 않았다. 오늘 안으로 나가. 장태수는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말했다. 이서는 애원했다. 조금만요. 동생들 때문에.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냉정했다. 싫어. 오늘. 결국 아이들은 짐을 싸서 집을 나섰다. 이서는 문을 나서며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돌아본다고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5 아이는 거리로 나왔다. 그리고 지금 차가운 고속버스 터미널 앞에서 이서는 다시 현재로 돌아왔다. 품 안에서 지우의 몸이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다. 숨은 가빠졌고 작은 손이 이서의 옷을 깍 움켜쥐었다. 누나. 지우의 목소리는 거에 들리지 않았다. 이서는 이를 안 물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무너질 수 없었다. 멀리서 다가오던 검은 차량의 불빛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 불빛이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져다 줄지 아직 아무도 알지 못했다. 집을 나선 순간 공기는 생각보다 더 차가웠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등 뒤에서 둔하게 울렸지만 이서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도륜은 무거운 가방을 들고 앞장섰고 소연과 소률은 서로의 손을 꼭 잡은 채 이서의 뒤를 따랐다. 지우는 이서의 등에 엎여 있었다. 아이들의 발걸음은 모두 느렸고 방향도 정해져 있지 않았다. 누나, 우리 어디가? 소련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서는 잠시 입을 열지 못했다. 일단 걸어가자.
그 대답은 대답이 아니었다. 하지만 다른 말이 떠오르지 않았다. 지금 이서에게 확실한 것은 단 하나뿐이었다. 이 집으로는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 골목을 벗어나자 찬 바람이 정면으로 불어왔다. 도로 위를 달리는 차들의 소음이 길을 스쳤다.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지만 아이들 쪽으로 시선을 주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각자의 삶에 바빴다. 지우가 이서의 어깨 위에서 작게 끙끙거렸다. 이서는 걸음을 멈추고 아이를 앞으로 안았다. 지우야, 괜찮아. 지우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은 제대로 뜨지 못했다. 이서는 지우의 이마에 손을 대보았다. 여전히 뜨거웠다. 손바닥에 열기가 그대로 전해졌다. 도륜이 그 모습을 보고 입술을 깨물었다. 누나, 진짜 병원 가야 하는 거 아니야. 그 말에 이서는 고개를 떨궜다. 병원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다. 지금 당장 갈 수 있는 병원도 진료비를 낼 돈도 없었다. 조금만 더 보자. 이서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속은 그렇지 않았다. 아이들은 한참을 걸었다. 발이 시릴 정도로 오래.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도 감각이 무뎌졌다. 길가의 상점 불빛들이 하나둘 꺼졌고 거리의 온도는 점점 더 떨어졌다. 소율이 결국 주저앉았다. 언니, 나 더 못 가겠어. 소련도 눈물을 글썽이며 옆에 앉았다. 발이 너무 아파. 이서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그 순간 자신도 함께 주저앉고 싶은 충동이 밀려왔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 무너지면 끝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잠깐만 쉬자. 이서는 아이들 옆에 쪼그려 앉았다. 도륜은 가방을 내려놓고 쌍둥이에게 이투를 덮어주었다. 지나가던 행인 하나가 잠시 아이들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려 가버렸다. 이서의 머릿속은 빠르게 돌아갔다. 갈 곳을 찾아야 했다. 오늘 밤을 버틸 수 있는 장소가 필요했다. 그때 도륜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누나, 터미널. 터미널은 어때? 이서는 고개를 들었다. 터미널. 사람도 많고 안은 따뜻할 거야. 밤새 있진 못해도 조금은. 그 말에 이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 상황에서 가장 현실적인 선택이었다. 아이들은 다시 일어섰다. 지우는 거에 축 늘어진 상태였다. 이서는 아이를 더 단단히 안았다. 팔이 저려왔지만 내려놓을 수는 없었다. 터미널로 향하는 길은 멀었다. 바람은 점점 거세졌고 아이들의 발걸음은 더욱 느려졌다. 도륜은 말없이 앞에서 길을 이끌었다. 어른 흉내를 내며 가족을 지키려는 모습이 너무 이른 나이에 익숙해져 버린 것 같아 이서는 마음이 아팠다. 1시간쯤 걸었을 때 드디어 고속버스 터미널의 불빛이 보였다. 밝은 조명과 사람들의 움직임이 눈에 들어오자 소연과 소율의 얼굴에 잠깐 희망이 스쳤다. 누나, 저기다. 이서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따뜻한 곳에 도착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었다. 터미널 안은 환했고 따뜻했다. 난방된 공기가 아이들의 얼어붙은 몸을 감쌌다. 하지만 안으로 들어가는 데에는 용기가 필요했다. 직원이나 보안요원이 아이들을 내쫓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결국 아이들은 자동문 근처에서 망설이다가 바깥 벤치로 향했다. 최소한 바람은 덜 맞을 수 있는 자리였다. 그때 음식 냄새가 아이들의 코끝을 스쳤다. 근처 가게에서 나온 냄새였다. 뜨거운 국물, 갓 구운 빵, 기름진 음식의 향기가 섞여 있었다. 소련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다. 소율도 고개를 숙였다. 이서는 가방을 열어 아버지의 낡은 지갑을 꺼냈다. 지퍼가 헐거워 잘 닫히지 않는 지갑이었다. 안에는 1,000원짜리 한 장과 동전 몇 개가 전부였다. 이서의 손이 떨렸다. 이 돈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때 지갑 안쪽에서 종이 하나가 손에 걸렸다. 이서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꺼냈다. 피자 가게 쿠폰이었다. 아버지가 모아두었던 것 도장이 9개 찍혀 있었다.
10개가 되면 무료 피자 한 판을 받을 수 있었다. 단 하나가 부족했다. 이선은 잠시 숨을 멈췄다. 머릿속에 아버지의 목소리가 떠올랐다. 다 모으면 너희 좋아하는 피자 먹자. 그때 자신은 웃으며 대답했었다. 아빠, 다음에요. 이선은 쿠폰을 꼭 쥐었다. 지금 이 순간 이것이 유일한 선택지처럼 느껴졌다. 도륜아. 이서가 낮게 불렀다. 아빠 단골 피자집 기억나? 도륜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응, 여기서 조금만 가면 있는 거. 이서는 쌍둥이를 바라봤다. 조금만 더 힘내자. 피자 먹으러 가자. 피자라는 말에 아이들의 눈빛이 달라졌다. 지우도 희미하게 눈을 뜨며 중얼거렸다. 피자. 그 한마디에 이서의 가슴이 저렸다. 아이들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작은 희망이 등을 밀어주는 듯했다. 이서는 손에 쥔 쿠폰을 내려다보았다. 도장이 하나 부족한 이종이가 오늘 밤 아이들을 살릴 수 있을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5 아이는 마지막 희망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피자 가게로 가는 길은 유난히 길게 느껴졌다. 골목은 익숙하면서도 낯설었다. 예전에 아버지의 손을 잡고 몇 번이나 지나던 길이었다. 그때는 겨울밤도 이렇게 차갑게 느껴지지 않았다. 아버지는 늘 아이들보다 먼저 걸음을 멈추고 말했다. 조심히 가자. 길 미끄럽다.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순간 이선은 이를 악물었다. 지금은 아버지가 없었다. 멈출 수 있는 사람도 대신 결정해 줄 어른도 없었다. 피자 가게 간판이 골목 끝에서 보이기 시작했다. 오래된 간판에는 마음 피자라는 글자가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불은 아직 켜져 있었다. 영업 중이었다. 소련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누나, 아직 열었나 봐. 이선은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심장이 점점 더 빠르게 뛰었다. 손에 쥔 쿠폰이 땀에 젖어 구겨지고 있었다. 가게 앞에 도착하자 안에서 피자 굽는 냄새가 흘러나왔다. 치즈가 녹는 냄새, 따뜻한 반죽 냄새가 공기를 채웠다. 아이들의 발걸음이 저절로 멈췄다. 유리창 너머로 주방이 보였다. 중년의 남자가 앞치마를 두른 채 반죽을 다루고 있었다. 김정은, 아버지가 늘 사장님이라고 부르던 사람이다. 웃음이 많고 말수가 적은 사람이었다. 이선은 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섰다. 정말 들어가도 될까? 도장이 하나 부족한 쿠폰. 사정 이야기를 꺼낸다고 해서 받아들여질지 알 수 없었다. 거절당하면 아이들은 다시 거리로 나와야 했다. 그때는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도륜이 이서의 옆으로 다가왔다. 누나, 괜찮아. 이서는 도륜을 바라봤다. 도륜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눈빛에는 같은 두려움이 담겨 있었다. 응. 이서는 스스로에게 대답하듯 말했다. 들어가자. 문을 밀자. 종이 딸랑 소리를 냈다. 따뜻한 공기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다. 아이들의 몸이 순간적으로 이완되는 것이 느껴졌다. 김정우는 고개를 들어 아이들을 바라봤다. 그의 손이 잠시 멈췄다. 5 아이가 한꺼번에 들어오는 모습이 눈에 띄지 않을 수 없었다. 어서 와. 그는 먼저 그렇게 말했다. 추웠지? 그 한마디에 이서의 눈이 시큰해졌다. 별것 아닌 인사였지만 오늘 하루 동안 처음으로 듣는 따뜻한 말이었다. 아이들은 말없이 테이블에 앉았다. 지우는 이서의 품에 안긴 채였다. 김정은은 아이들을 찬찬히 살폈다. 얼어붙은 얼굴, 떨리는 손, 지나치게 앓은 옷차림. 상황이 평범하지 않다는 걸 금방 알아챘다. 아빠랑 자주 오던 애들 맞지?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 다음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았다. 목이 막힌 것처럼 답답했다. 이서는 가방을 열어 쿠폰을 꺼냈다. 손이 떨려서 종이를 제대로 펴기도 어려웠다. 사장님, 이거. 이서는 쿠폰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도장이 하나 부족한데 저희 오늘만
말끝이 흐려졌다. 더 이상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다. 구걸하는 것처럼 들릴까 봐, 동정심을 요구하는 것처럼 보일까 봐 두려웠다. 김정은은 쿠폰을 집어들었다. 9개의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마지막 한 칸만 비어 있었다. 그는 잠시 쿠폰을 바라보다가 아이들을 다시 바라봤다. 그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어졌다. 미안한데. 그 말에 이서의 심장이 내려앉았다. 규정이 있어서. 김정은은 말을 고르듯 천천히 이어갔다. 도장이 10개가 있어야 무료로 나갈 수 있어. 가게 안이 조용해졌다. 소련과 소륜은 숨을 죽였고 도륜은 주먹을 꽉 쥐었다. 이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다.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로 들으니 가슴이 더 아팠다. 죄송해요. 이서는 간신히 그렇게 말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아이들 앞에서 울 수는 없었다. 이서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지우를 다시 안고 아이들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가자. 아이들은 말없이 따라 일어섰다. 그때였다. 잠깐. 김정은의 목소리가 들렸다. 이서는 몸을 멈췄다. 김정은은 여전히 쿠폰을 손에 쥔 채였다. 그의 시선은 쿠폰과 아이들 사이를 오가고 있었다. 아빠, 박명수 씨 맞지?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이서의 눈이 커졌다. 네. 김정은은 짧게 숨을 내쉬었다. 그분, 자주 얘기했어. 아이들 이야기.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가게 안에서는 5분 돌아가는 소리만이 들렸다. 김정은의 얼굴에는 갈등이 선명하게 드러나 있었다. 나도 형편이 넉넉한 건 아니야. 그는 마치 스스로에게 설명하듯 말했다. 월세도 내야 하고, 애도 학교 보내야 하고, 오줌 장사도 잘한대. 그 말에 이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했다. 이해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더 말하지 못했다. 하지만 김정은은 쿠폰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고개를 들었다. 여기 앉아. 몸부터 녹여. 이서의 눈에 눈물이 고렸다. 괜찮아요. 저희 그냥 앉아. 이번에는 단호한 목소리였다. 아이들은 다시 자리에 앉았다. 김정은은 주방으로 들어갔다. 잠시 후 그는 반죽을 평소보다 크게 펴기 시작했다. 토핑도 아끼지 않고 올렸다. 치즈를 듬뿍 뿌렸다. 오븐에 피자를 넣는 동안 그는 냉장고에서 음료를 꺼냈다. 그리고 잠시 망설이다가 치킨 한 마리를 추가로 튀기기 시작했다. 이서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다. 믿기지 않았다. 피자가 나왔을 때 김정은은 테이블 위에 두 판을 내려놓았다. 먹어. 그는 짧게 말했다. 아이들은 순간 아무도 움직이지 못했다. 지우가 가장 먼저 반응했다. 작은 손을 뻗으며 말했다. 피자. 그 한마디에 이서의 눈물이 떨어졌다. 아이들은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다. 뜨거운 피자의 입천장이 데일 정도였지만 아무도 멈추지 않았다. 김정은은 그 모습을 멀찍이서 지켜보았다. 마음 한켠이 무거웠다. 그는 알고 있었다. 이 아이들을 여기서 내보내는 순간 다시 차가운 거리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실이 마음을 짓눌렀다. 김정은은 조용히 휴대전화를 꺼냈다. 몇 년 전 자신이 힘들 때 도움을 받았던 곳의 명함이 떠올랐다. 한윤경 복지재단.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걸었다. 가게 안에는 아이들이 피자를 먹는 소리와 전화 연결음을 기다리는 짧은 침묵이 함께 흐르고 있었다. 전화 연결음이 2번 울리고 짧은 안내 멘트가 흘러나왔다. 한윤경 복지재단입니다. 김정은은 가게 한쪽으로 몸을 돌려 목소리를 낮췄다. 아이들에게 들리지 않게 하려는 무의식적인 행동이었다. 몇 년 전에 재단 도움을 받았던 김정은이라고 합니다. 작은 피자 가게를 하고 있고 상대방은 차분하게 응답했다. 네, 말씀하세요. 김정은은 잠시 말을 멈췄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하는 표정이었다. 그는 테이블 쪽을 힐끗 바라봤다.
아이들은 여전히 피자를 먹고 있었다. 허겁지겁이지만 조심스러운 손놀림. 누군가 빼앗아 갈까 봐 서두르는 것처럼 보였다. 아이들이 5명입니다. 김정은이 말을 이었다. 부모가 없고 오늘 밤 갈 곳이 없어 보입니다. 막내는 상태가 안 좋아 보이고 전화기 너머에서는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잠시 들렸다. 아이들 보호자는 없나요? 아버지는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도 없고 새어머니가 있었는데 집에서 내쫓겼다고. 김정은은 그 말을 하면서도 속이 답답해졌다. 남의 가정사를 이렇게 전달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확신이 없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는 없었다. 아이들 성함이나 아버지 이름은 알고 계신가요? 김정은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아버지 이름은 박명수 씨입니다. 아이들 중 첫째가 박이서라고 했고 그 순간 전화기 너머에서 아주 짧은 정적이 흘렀다. 김정은은 그 침묵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알겠습니다. 확인해보고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통화는 그렇게 끝났다. 김정은은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깊게 숨을 내쉬었다. 자신이 한 행동이 과연 옳은 선택이었는지 확신할 수 없었다. 괜한 참견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아이들을 다시 차가운 거리로 내보내는 것보다는 나을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그가 돌아보니 이선은 이미 아이들의 식사를 거의 마무리하고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피자 조각 몇 개와 빈 접시가 놓여 있었다. 지우는 이서의 품에 안긴 채 잠든 상태였다. 열 때문인지 숨이 고르지 않았다. 김정은은 테이블로 다가갔다. 더 먹어도 돼. 그가 말했다. 천천히 먹어. 아무도 안 가져가. 이선은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정말 많이 받았어요. 그 말에는 분명한 선이 그어져 있었다. 동정이나 시혜를 더 받지 않겠다는 태도였다. 김정은은 그 눈빛을 보고 더 이상 권하지 않았다. 이거라도 가져가. 김정은은 남은 피자를 포장지에 담기 시작했다. 거기에 치킨과 빵, 음료까지 넣었다. 주머니에서 현금을 꺼내려다 말고 다시 넣었다. 아이들 앞에서 돈을 내미는 건 오히려 상처가 될 것 같았다. 사장님. 이서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정말 감사해요. 평생 잊지 않을게요. 그 말이 너무 무거워서 김정은은 묻지도 대답하지도 못했다. 아이들은 조심스럽게 자리에서 일어섰다. 도류는 가방을 다시 메었고 소연과 소률은 이서의 옆에 바짝 붙었다. 지우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다. 문 앞에 다다르자 이서가 잠시 멈춰 섰다. 그리고 뒤돌아 김정은을 바라봤다. 사장님. 응. 저희 오늘 밤만이라도 여기서. 이서의 말이 중간에 끊겼다. 끝까지 말하지 않아도 무슨 뜻인지 김정은은 알 수 있었다. 가게 뒤편에 작은 방이 있다는 것도, 거기서 하룻밤 정도는 버틸 수 있다는 것도. 김정은은 잠시 말이 없었다. 그 침묵은 짧았지만 무거웠다. 그는 아이들을 돕고 싶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도 겁이 났다. 5 아이를 보호하는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았다. 친구가 들어올 수도 있고 문제가 생길 수도 있었다. 자신의 가족, 자신의 삶도 있었다. 미안하다. 김정은은 낮게 말했다. 그건 내가 책임질 수 있는 선을 넘는 것 같아. 이선은 고개를 끄덕였다. 실망한 표정을 애써 감추고 있었다. 아니에요. 이해해요. 그 말이 더 아프게 들렸다. 아이들은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종소리가 울리고 차가운 공기가 다시 가게 안으로 밀려들어왔다. 문이 닫히자 가게 안은 갑자기 너무 조용해졌다. 김정은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아이들이 앉아있던 자리는 아직 따뜻했다. 테이블 위에는 기름 자국과 작은 손자국이 남아 있었다. 그는 창가로 다가가 밖을 내다봤다. 아이들은 골목 끝으로 천천히 사라지고 있었다. 작은 그림자 5개가 하나로 뭉쳐 움직였다. 김정은은 주먹을 쥐었다. 이렇게 보내도 되는 건가? 하지만 이미 문은 닫혔고
아이들은 돌아오지 않았다. 그 시각 아이들은 다시 고속버스 터미널 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손에는 음식 봉투가 들려 있었지만 발걸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밤은 더 깊어졌고 바람은 더 차가워졌다. 지우의 상태는 좋아지지 않았다. 숨은 여전히 가빴고 이마는 뜨거웠다. 이선은 아이를 안은 팔에 힘이 풀리는 것을 느꼈다. 누나, 괜찮아. 도륜이 물었다. 응. 이선은 대답했지만 그 말에는 자신도 없었다. 터미널 앞에 다시 도착했을 때 사람들은 거의 보이지 않았다. 가로등 불빛 아래 눈이 쌓여 있었고 벤치에는 찬 기운만 남아 있었다. 아이들은 구석진 곳에 자리를 잡았다. 김정은이 준 음식 봉투를 내려놓았지만 아무도 손을 대지 않았다. 이미 배는 불렀고 지금은 다른 걱정이 더 컸다. 그때였다. 지우의 몸이 이서의 품 안에서 갑자기 경련처럼 크게 움찔했다. 이서는 숨이 멎는 줄 알았다. 지우야. 지우의 눈은 반쯤 감겨 있었고 입술은 창백해졌다. 작은 몸이 떨리다 멈췄다. 도륜이 소리쳤다. 누나, 지우가 이상해. 이서는 아이를 끌어안고 고개를 들었다. 터미널 앞은 여전히 조용했다. 지나가는 차도 거의 없었다. 그 순간 멀리서 다시 한번 낮고 묵직한 엔진 소리가 들려왔다. 어둠 속에서 검은 차량들의 헤드라이트가 하나둘 켜지며 다가오고 있었다. 이선은 아이들을 끌어안은 채 그 불빛을 멍하니 바라봤다. 그날 밤 선택하지 않았던 모든 결정들이 다시 한번 아이들의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검은 차량들의 불빛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처음에는 단순히 지나가는 차들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엔진 소리는 하나가 아니었다. 여러 대가 동시에 움직일 때만 나는 낮고 묵직한 소리였다. 헤드라이트가 눈발을 가르며 터미널 앞 광장으로 들어왔다. 이선은 본능적으로 아이들을 끌어안았다. 도륜아, 소련이랑 소율이 뒤로 가. 이선은 최대한 침착한 목소리를 내려 애썼다. 하지만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변화도 두려웠다. 지우는 이서의 품 안에서 다시 한 번 작게 떨었다. 숨소리는 점점 얕아졌고 입술은 푸르스름하게 변해가고 있었다. 지우야, 누나야, 들러? 이서는 아이의 얼굴을 가까이 들여다보며 말했다.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도륜이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꺼냈다. 배터리는 거의 없었고 화면에는 몇 퍼센트 남지 않은 표시가 떠 있었다. 누나, 119. 전화할까? 이선은 잠시 망설였다. 전화해야 한다는 건 알고 있었다. 하지만 병원에 가게 되면 보호자 문제부터 모든 것이 문제가 될 것이다. 설명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그런 걸 따질 때가 아니었다. 해. 이서가 짧게 말했다. 도륜은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다. 연결음이 울리는 동안 이서는 지우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손끝이 차가워지고 있었다. 여보세요. 네, 아이가 쓰러졌어요. 열이 너무 높고 도륜의 목소리는 중간중간 끊겼다.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었다. 그때 검은 차량 중 한 대가 아이들 앞쪽에 멈춰 섰다. 다른 차량들도 뒤이어 줄지어 섰다. 차 문은 아직 열리지 않았다. 헤드라이트 불빛이 아이들을 비추고 있었다. 이선은 눈을 가늘게 뜨고 차를 바라봤다.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다. 자신들이 또다시 쫓겨나거나 누군가에게 끌려갈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스쳤다. 누나. 소율이 울먹이며 이서의 옷자락을 붙잡았다. 괜찮아. 이서는 아이들에게 말했지만 자신에게 하는 말에 더 가까웠다. 차 문이 열렸다. 검은 코트를 입은 남자가 먼저 내렸다. 그는 주변을 빠르게 살폈다. 그 뒤로 또 다른 남자들이 차에서 내려 자연스럽게 아이들 주변에 일정한 거리를 두고 섰다. 경호원처럼 보였다. 마지막으로 가운데 차량의 뒷문이 열렸다. 여자가 내렸다. 차분한 움직임이었다.
급해 보이지 않았지만 그 걸음에는 분명 목적이 있었다. 그녀는 아이들 쪽으로 천천히 다가왔다. 이선은 그 여자를 바라보다가 숨을 멈췄다. 어디선가 본 얼굴이었다. 아까 아주 잠깐 시선이 마주쳤던 그 여자였다. 여자는 아이들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그녀의 시선은 가장 먼저 이서의 품에 안긴 지우에게 향했다. 그리고 이서, 도륜, 쌍둥이를 차례로 바라봤다. 그 순간 여자의 얼굴에서 무언가가 무너졌다. 아이 상태가 어떻습니까? 여자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다. 하지만 질문은 분명했다. 이서는 본능적으로 아이를 더 끌어안았다. 괜찮아요. 그 말은 거짓이었다. 스스로도 알고 있었다. 여자는 그 말을 믿지 않는 듯 한 걸음 더 다가왔다. 이서는 반사적으로 물러섰다. 이 아이, 열이 너무 높습니다. 여자는 지우의 얼굴을 보며 말했다. 손을 뻗어 아이의 이마에 살짝 내보았다. 그 순간 그녀의 표정이 굳어졌다. 지금 당장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그 말은 명령처럼 들렸다. 이미 119에 연락했습니다. 도륜이 말했다. 전화기 너머에서는 아직 상담원이 말을 하고 있었다. 여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며 낮게 말했다. 의사 연락해. 근처 병원으로 바로 갈 수 있게. 그 말에 경호원 중 한 명이 즉시 통화를 시작했다. 이선은 혼란스러웠다. 이 여자가 누구인지, 왜 이런 명령을 내릴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따질 여유가 없었다. 지우의 숨소리는 점점 약해지고 있었다. 누나. 지우의 목소리가 아주 작게 들렸다. 지우라. 이선은 아이의 얼굴을 부러잡고 말했다. 누나 여기 있어. 괜찮아. 그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119였다. 구급차가 터미널 앞으로 급히 들어왔다. 구급대원들이 들거를 들고 뛰어왔다. 환자 어디 있습니까? 여기요. 이서가 외쳤다. 구급대원들은 지우의 상태를 빠르게 확인했다. 체온을 재고 호흡을 살폈다. 표정이 심각해졌다. 고열로 인한 경련 같습니다. 바로 이송하겠습니다. 구급대원이 말했다. 이선은 본능적으로 고개를 저었다. 제가 같이 갈게요. 보호자이신가요? 그 질문에 이서의 입이 열리지 않았다. 그 순간 여자가 앞으로 나섰다. 제가 보호자입니다. 그 말은 너무도 단호했다. 이서는 놀라 그녀를 바라봤다. 여자는 이서와 시선을 마주쳤다. 그 눈빛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같이 갑니다. 그녀는 이서에게 말했다. 마치 이미 오래전부터 그렇게 결정된 일인 것처럼. 구급대원은 잠시 여자를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상황을 따질 여유는 없어 보였다. 지우는 늙것에 실려 구급차로 옮겨졌다. 이선은 아이의 손을 끝까지 놓지 않았다. 도륜과 쌍둥이는 뒤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너희도 같이 가. 여자가 말했다. 떨어지지 말고. 아이들은 서로를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구급차 문이 닫히고 사이렌이 다시 울렸다. 뒤이어 검은 차량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선은 구급차 안에서 지우의 손을 잡은 채 앉아 있었다.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묘하게도 이전과는 다른 감정이 스며들고 있었다. 이 여자가 누구든 지금 이 순간만큼은 아이들을 외면하지 않았다. 구급차 창밖으로 서울의 겨울밤이 빠르게 뒤로 흘러가고 있었다. 그리고 이서의 삶도 그와 함께 되돌릴 수 없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었다. 구급차 안은 좁고 밝았다. 하얀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지우의 얼굴은 더 창백해 보였다. 산소 마스크가 작은 얼굴을 덮고 있었고 기계에서 일정한 소리가 반복해서 울렸다. 이선은 지우의 손을 꼭 잡은 채 한순간도 눈을 떼지 못했다. 조금만 참아, 지우야. 그 말이 아이에게 닿고 있는지조차 확신할 수 없었지만 이선은 계속해서 속삭였다. 손바닥 아래로 전해지는 체온은 여전히 비정상적으로 높았다.
구급대원은 빠른 손놀림으로 상태를 체크하며 말했다. 병원 도착하면 바로 처치 들어갈 겁니다. 보호자분, 괜찮으시죠? 그 질문에 이선은 대답하지 못했다. 보호자라는 단어가 가슴에 걸렸다. 그때 맞은편에 앉아있던 여자가 낮은 목소리로 대신 대답했다. 괜찮습니다. 그녀는 이서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지금은 아이에게만 집중하세요. 그 말에는 이상한 힘이 있었다. 처음 보는 사람이었지만 이서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다. 도윤과 쌍둥이는 구급차 뒤쪽에 붙어 앉아 있었다. 세 아이 모두 말이 없었다. 소련은 소률의 손을 놓지 않았고 도윤은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다. 구급차는 곧 대학병원 응급실 앞에 멈춰 섰다. 문이 열리자 의료진이 대기하고 있었다. 지우는 곧바로 안으로 옮겨졌다. 보호자분은 여기서 기다리세요. 의사의 말에 이서는 반사적으로 발걸음을 옮기려 했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그제야 이서는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들었다. 무릎에 힘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다. 도륜이 급히 이서의 옆으로 어깨를 붙잡았다. 누나, 괜찮아. 이서는 고개를 끄덕이려 했지만 눈앞이 흐려졌다. 그동안 참고 있던 것들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차가운 거리, 피자 가게, 지우의 경련, 구급차의 사이렌, 모든 장면이 뒤섞였다. 그때 그 여자가 조용히 다가왔다. 여기 앉으세요. 그녀는 벤치를 가리켰다. 이서는 힘겹게 몸을 옮겼다. 여자는 아이들 앞에 앉아 하나하나 얼굴을 살폈다. 마치 숫자를 세듯 천천히. 너희 이름이 뭐니? 도륜이 가장 먼저 대답했다. 박도륜입니다. 나는 박이서예요. 소란과 소율도 작은 목소리로 이름을 말했다. 여자는 마지막으로 이서를 바라봤다. 아버지 성함이 박명수 씨 맞죠? 그 질문에 이서의 심장이 크게 뛰었다. 어떻게 아세요? 여자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 대신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나는 한은경이라고 해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이서의 머릿속이 멈췄다. 어디선가 들어본 이름이었다. 뉴스에서, 신문에서, 텔레비전에서. 한은경 그룹 회장. 이서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여자를 바라봤다. 여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너희 아빠, 박명수는 내 동생이었어. 그 말이 공기 중에 떨어졌다. 아무도 바로 반응하지 못했다. 몇 초인지, 몇 분인지 모를 시간이 흘렀다. 거짓말이죠. 이서의 목소리는 떨렸다. 아빠는 그런 사람 아니었어요. 가족 없다고 했어요. 윤경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알아. 일부러 숨겼을 거야. 그녀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멍수는 집을 나갔어. 오래전에 우리 가족을 버리고 간 게 아니라 자기 인생을 선택한 거야. 그 이후로 연락이 끊겼어. 윤경의 눈에 눈물이 고렸다. 찾으려고 했어. 정말. 그 말에 이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너무 많은 정보가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왔다. 아빠가 누군가의 동생이었다는 사실, 이 여자가 자신들의 고모라는 사실, 그리고 이 모든 게 지금에서야 드러났다는 사실. 도륜이 낮게 물었다. 그럼 예 지금에야 오셨어요? 그 질문은 원망에 가까웠다. 은경은 고개를 숙였다. 늦었어. 너무 늦었지. 그녀는 이서를 바라봤다. 미안하다. 그 한마디에 이서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그동안 참고 있던 감정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다. 분노도, 슬픔도, 억울함도 모두 섞여 있었다. 아빠는 죽었어요. 이서가 말했다. 아무도 없었어요. 장례식에. 윤경의 어깨가 크게 떨렸다. 그녀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대로 앉아 있었다. 그때 응급실 문이 열렸다. 의사가 나왔다. 보호자분. 윤경이 즉시 일어섰다. 아이 상태는 어떻습니까?
고열로 인한 경련입니다. 다행히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안정됐고 당분간 경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서의 다리에 힘이 풀렸다. 도륜이 옆에서 이서를 부축했다. 오늘 밤은 입원하겠습니다. 의사가 말했다. 보호자 한 분은 같이 계셔야 합니다. 은경은 잠시 이서를 바라보다가 말했다. 제가 남겠습니다. 이서는 고개를 들었다. 괜찮아요. 은경은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잘 되지 않았다. 괜찮아야지. 지우가 있는 병실로 들어갔을 때 아이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다. 기계 소리만이 조용히 울렸다. 은경은 침대 옆에 서서 한참 동안 지우를 바라봤다. 멍수 닮았네. 그 말에 이서의 가슴이 먹먹해졌다. 병실 밖에서 도륜과 쌍둥이는 간이 의자에 앉아 있었다. 은경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오늘은 여기서 쉬자. 아침이 되면 이야기하자. 아이들은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말이 처음으로 내일을 전제한 말이라는 사실을 모두가 느끼고 있었다. 병원 창밖으로 서울의 겨울밤이 조용히 지나가고 있었다. 그리고 이서의 삶은 더 이상 혼자 결정해야 할 이야기만은 아니게 되어가고 있었다. 병원의 아침은 생각보다 조용했다. 밤새 응급실 특유의 긴장감 속에 있다가 맞이한 아침 햇살은 낯설게 느껴졌다. 커튼 사이로 들어온 희미한 빛이 병실 바닥에 길게 드리워졌다. 지우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지만 숨은 훨씬 안정적이었다. 체온도 내려가 있었다. 이서는 의자에 앉은 채 밤을 꼬박 새웠다.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몸은 무거웠지만 잠들 수는 없었다. 조금만 눈을 감아도 지우가 경련을 일으키던 장면이 떠올랐다. 이서야. 은경의 목소리가 낮게 들렸다. 잠깐 나와서 이야기하자. 이서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도륜과 쌍둥이는 병실 밥복도에서 서로 기대어 앉아 있었다. 은경은 그들에게 따뜻한 음료를 건네며 말했다. 금방 올게. 병원 상담실 문이 닫히자 공간은 갑자기 너무 조용해졌다. 은경은 천천히 의자에 앉았다. 이서는 그 맞은편에 앉았지만 시선은 바닥에 고정되어 있었다. 어제 말 못한 게 많아. 은경이 먼저 입을 열었다. 하지만 그 전에 너희가 어떻게 집을 나오게 됐는지 정확히 듣고 싶다. 이서는 잠시 침을 삼켰다. 말하지 않으려 했던 기억들이 하나둘 떠올랐다. 장례식장, 냉정한 말투, 문이 닫히던 소리, 새엄마랑 외삼촌이요. 이서의 목소리는 낮고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단단히 눌러둔 감정이 담겨 있었다. 아빠 장례 끝나고 바로 태도가 바뀌었어요. 보험금 정리됐다고 집 나가라고 했어요. 은경의 눈썹이 미세하게 떨렸다. 언제? 일주일도 안 됐어요. 약속했던 시간도 안 지켰고. 은경은 잠시 눈을 감았다. 그래서 갈 데가 없었던 거구나. 이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른들한테 도움 요청해 본 적 있니? 그 질문에 이서는 씁쓸하게 웃었다. 다들 바빴어요. 저희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려고 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 말에 은경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상담실 문을 나서자 은경은 바로 전화를 걸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장미경 씨 주소 확인해 주세요. 지금 당장. 그날 오후 은경과 아이들은 병원에서 바로 이동했다. 목적지는 장미경이 머물고 있는 오피스텔이었다. 은경의 차량 안은 조용했다. 도륜은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고 쌍둥이는 서로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이서는 무릎 위에 손을 얹은 채 마음을 다잡고 있었다. 차가 멈췄을 때 은경은 아이들을 돌아보며 말했다. 힘들면 안 나와도 된다. 이서는 고개를 저었다. 제가 할 말이 있어요. 오피스텔 문이 열리자 장미경은 당황한 표정을 숨기지 못했다. 은경과 아이들을 본 순간 얼굴이 굳어졌다. 뭐야? 은경은 인사도 없이 말했다. 이 아이들 고모입니다. 장미경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무슨 소리야? 박명수는 가족이 없었어. 없게 만든 거겠지.
은경의 말은 날카로웠다. 장태수도 방 안에서 나왔다. 상황을 파악한 그는 즉시 방어적인 태도를 취했다.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이미 다 정리됐고. 법 얘기하지 마세요. 은경이 말을 끊었다. 지금은 어른으로서의 책임을 묻고 있는 겁니다. 장미경은 비웃듯 말했다. 저도 힘들었어요. 남편 죽고 돈 없고 애들까지 떠안으라고. 그 순간 이서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그럼 저희는요? 이서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다. 저희는 살 필요 없었어. 방 안이 조용해졌다. 장미경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시선을 돌렸다. 너희까지 책임질 수는 없었어. 그 말에 이서의 눈이 붉어졌다. 하지만 울지는 않았다. 아빠는요? 이서가 말했다. 아빠는 끝까지 책임졌어요. 혼자서. 윤경이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나는 돈을 찾으러 온 게 아닙니다. 그녀는 아이들을 바라봤다. 이 아이들을 데리러 왔어요. 장태수는 얼굴이 굳어졌다. 그건 안 됩니다. 법적으로. 은경은 서류 가방에서 종이를 꺼내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이미 변호사에게 맡겼습니다. 아이들에 대한 방임, 재산 횡령, 미성년자 보호 의무 위반. 다. 장미경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은경은 마지막으로 말했다. 당신들이 이 아이들을 버린 순간 자격은 끝났어요. 차로 돌아오는 길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공기 속에는 분명한 변화가 있었다. 무언가가 끝났고 동시에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었다. 병원으로 돌아왔을 때 지우는 깨어 있었다. 이서를 보자 희미하게 웃었다. 누나. 이서는 그 미소를 보며 처음으로 안도의 눈물을 흘렸다. 윤경은 병실 문 앞에서 아이들을 바라봤다. 오늘은 여기서 시작. 그 말은 더 이상 일시적인 제안이 아니었다. 아이들의 삶은 분명히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었다. 병원을 나서는 날, 하늘은 유난히 맑았다. 며칠 전만 해도 이서에게 세상은 회색으로만 보였는데 그날은 햇빛이 너무 밝아서 오히려 눈이 부셨다. 지우는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혼자 걸을 수 있을 정도로 상태가 좋아졌다. 작은 손에는 병원에서 받은 스티커가 붙어 있었다. 누나, 나 이제 아픈 거 다 나은 거지? 지우가 물었다. 이서는 잠시 멈칫하다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응, 많이 나았어. 거짓말은 아니었지만 전부도 아니었다. 몸은 나아졌지만 아이들의 마음속에는 아직 끝나지 않은 겨울이 남아 있었다. 병원 앞에는 윤경의 차가 기다리고 있었다.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차에 올랐다. 며칠 전만 해도 낯설고 두려웠던 차량이었지만 이제는 이상하게도 거부감이 덜했다. 오늘은 집으로 가자. 윤경이 말했다. 집. 소율이 조심스럽게 따라 말했다. 그 단어가 아직은 입에 잘 붙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다. 차가 도착한 곳은 서울 한적한 동네의 큰 집이었다. 담장은 높았지만 위압적이지 않았고 정원에는 겨울에도 잎을 떨구지 않은 나무들이 서 있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따뜻한 공기가 몸을 감쌌다. 아! 소련이 작은 감탄을 내뱉었다. 하지만 이서는 쉽게 발을 떼지 못했다. 너무 넓고 너무 조용했다. 이곳에 자신들이 있어도 되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윤경은 그런 이서를 보고 말했다. 급하게 적응하려고 하지 않아도 돼. 그 말은 허락처럼 들렸다. 아이들에게는 각자 방이 주어졌다. 하지만 그날 밤 쌍둥이는 결국 한 방에서 함께 잠들었고 도류는 불을 끄지 못한 채 오래도록 천장을 바라봤다. 이서는 지우의 옆에 누워 아이의 숨소리를 확인하며 잠들었다. 새벽녘 이서는 갑자기 눈을 떴다. 집은 조용했다.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불안했다. 이서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다. 차가운 공기가 밀려들었다. 그 순간 자신이 여전히 긴장한 채 살아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여기서도 언제든 쫓겨날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며칠이 지나면서 아이들의 일상은 조금씩 자리를 잡아갔다. 도류는 학교 복귀 상담을 받았고 쌍둥이는 근처 초등학교에 전학 절차를 밟았다. 지우는 집 근처 어린이집을 다니기 시작했다. 모든 것이 빠르게 진행됐지만 이선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다. 윤경은 늘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을 먼저 준비해 주었지만 이선은 그 배려가 오히려 부담스러웠다.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 윤경이 말할 때마다 이선은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그 말은 습관처럼 튀어나왔다. 괜찮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하는 것, 그것이 이서가 배운 생존 방식이었다. 어느 날 저녁, 윤경은 이서를 서재로 불렀다. 이서야. 윤경은 차를 한 잔 건네며 말했다. 너는 너무 혼자 버텼어. 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여기서는 그래도 돼. 윤경이 말했다. 너는 이제 보호받는 쪽이야. 그 말에 이서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전. 이서는 입을 열었다가 멈췄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보호받는다는 말이 너무 낯설었다. 전 그런 거 잘 몰라요. 윤경은 잠시 이서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 몰라도 돼. 천천히 알게 되면 돼. 그날 밤, 이서는 또다시 잠에서 깼다. 이번에는 지우의 비명소리에 놀라서렸다. 누나. 지우는 울면서 이서를 찾고 있었다. 악몽을 꾼 모양이었다. 이서는 아이를 끌어안았다. 괜찮아. 누나 여기 있어. 지우는 한참 동안 울다가 겨우 잠들었다. 하지만 이서는 다시 잠들지 못했다. 아이를 안은 채 창밖을 바라봤다. 그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내가 무너지면 이 아이들은 또다시 흔들릴 거야. 그 생각은 위로가 아니라 또 다른 책임이었다. 며칠 뒤 윤경은 아이들과 함께 아버지의 묘를 찾았다. 눈이 녹아 질척해진 땅 위에 조심스럽게 발을 디뎠다. 이서는 준비해 온 작은 상자를 꺼냈다. 안에는 낡은 피자 쿠폰이 들어 있었다. 도장이 9개 찍힌 마지막 하나가 비어 있는 종이. 이서는 그것을 묘 앞에 내려놓았다. 아빠. 이서가 말했다. 아빠가 모아둔 거예요. 말을 이어가려다 결국 고개를 숙였다. 윤경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아이들을 바라봤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오히려 아이들을 배려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은 조용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이전과 달랐다. 절망의 침묵이 아니라 감정을 정리하는 침묵이었다. 그날 밤, 이서는 다시 서재로 향했다. 윤경은 서류를 정리하다가 고개를 들었다. 무슨 일이니? 이서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악해지는 방법을 모르겠어요. 윤경의 손이 멈췄다. 늘 강해야만 했어요. 이서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했다. 안 그러면 다 잃을 것 같아서. 윤경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이서의 앞에 섰다. 강해지는 게 아니라. 윤경은 말했다. 너는 너무 일찍 어른이 된 거야. 그 말에 이서는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다.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집 안에 불이 하나둘 꺼지고 아이들은 각자의 방에서 잠들어갔다. 하지만 이서의 마음속에서는 아직 모든 불이 꺼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변화가 있었다. 이제 이서 혼자만의 밤은 아니었다. 그리고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 겨울은 이전과는 다른 끝을 향해 가고 있었다. 겨울이 끝나갈 무렵 집 안에는 조금씩 봄의 기운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창가에 놓인 화분에 흙이 얼지 않게 관리되었고 아침 햇살은 이전보다 오래 머물렀다. 아이들은 여전히 조심스러웠지만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방식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다. 도류는 학교에 완전히 적응했다. 처음에는 시선을 피하고 말수가 적었지만 시간이 지나자 친구 한두 명이 생겼다. 쌍둥이는 매일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경쟁하듯 이야기했고 지우는 어린이집에서 배운 노래를 흥얼거리며 집 안을 돌아다녔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이서는 마음이 복잡해졌다. 기쁘면서도 어딘가 허전했다. 아이들이 웃고 있다는 사실이 안도감을 주는 동시에
자신이 맡아왔던 역할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윤경은 그런 이서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윤경은 아이들이 모두 잠든 뒤 이서를 불렀다. 두 사람은 거실에 마주 앉았다. 테이블 위에는 따뜻한 차가 놓여 있었다. 이서야. 윤경이 조용히 말했다. 너에게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 이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앞으로 무엇을 하고 싶니? 그 질문에 이서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다. 그동안 무엇을 하고 싶은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늘 해야 할 일만 생각하며 살아왔기 때문이다. 잘 모르겠어요. 이서가 솔직하게 말했다. 윤경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모르겠다는 걸 아는 것부터 시작하자. 그 말은 이상하게도 이서를 편안하게 했다. 며칠 뒤 법적인 절차가 마무리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장미경과 장태수는 아이들에 대한 보호 의무를 방기한 책임을 지게 되었고 아이들에게 돌아와야 할 몫은 법적으로 정리되었다. 은경은 그 모든 과정을 아이들에게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다. 너희가 알아야 할 건 하나야. 은경은 말했다. 이제 누구도 너희를 함부로 내칠 수 없다는 것. 그 말은 선언에 가까웠다. 어느 오후, 이서는 혼자 집을 나섰다. 목적지는 익숙한 골목이었다. 마음 피자. 그날 이후 한 번도 가지 못했던 곳이었다. 가게 문을 열자 종소리가 울렸다. 김정우는 카운터 뒤에서 고개를 들었다. 잠시 후 그의 눈이 커졌다. 안녕하세요. 이서가 말했다. 그때 그 아이요. 김정우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러다 이서를 자세히 바라보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잘 지내니? 네. 이서는 짧게 대답했다. 덕분에요. 김정우는 쑥스러운 듯 웃었다. 아니야. 내가 한 건 별거 아니었어. 이서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그날 사장님이 전화 안 하셨으면.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김정우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아이들 다 괜찮아. 네, 모두 잘 지내요. 그 말에 김정훈의 어깨가 조금 내려앉았다. 이서는 가방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다. 안에는 새로 인쇄한 피자 쿠폰이 들어있었다. 10개의 칸이 모두 채워진 쿠폰이었다. 이건 김정훈이 말하려 하자 이서가 고개를 저었다. 아빠 대신 제가 채웠어요. 김정훈은 쿠폰을 받아들고 한참 동안 바라봤다. 피자 먹고 갈래? 그의 질문에 이서는 잠시 웃다가 고개를 저었다. 오늘은 아니에요. 가게를 나서며 이서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을 느꼈다. 과거와의 연결고리를 하나 정리한 기분이었다. 봄이 완전히 찾아왔을 때 아이들은 다시 아버지의 묘를 찾았다. 이번에는 날씨가 따뜻했고 땅도 단단했다. 이서는 작은 꽃다발을 내려놓았다. 아빠, 이서가 말했다. 이제 조금 쉬어도 돼요. 은경은 아이들 뒤에서 그 모습을 바라봤다. 이서의 어깨는 예전보다 덜 긴장되어 보였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지우가 물었다. 누나, 우리 이제 계속 여기서 살아. 이서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응, 여기서 살아. 그 말은 더 이상 불안하지 않았다. 그날 밤, 이서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다. 꿈속에서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웃고 있었다. 깨어났을 때 눈가가 조금 젖어 있었지만 가슴은 이상하게 편안했다. 아침 햇살이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이서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창문을 열자 봄바람이 불어왔다. 상처는 사라지지 않는다. 하지만 상처가 있다고 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이서는 이제 알고 있었다. 강해지는 것만이 답이 아니라는 것을, 혼자 버티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그리고 그 깨달음은 이서와 아이들이 맞이할 내일을 조금씩 바꾸고 있었다.